그럼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안희정 강사님을 환영의 뜻을 모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굴도 좀 보고요. 어떤 분들인가. 반갑습니다. 예. 제가 89년도에 여기서 저도 신혼생활을 해서 애 둘을 낳고 세종병원에서,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10여 년 여기서 지냈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이들 둘을 키웠던 제 신혼생활의 모든 사랑과 눈물이 다 들어있는 동네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여의도에 있다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근하제약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근하제약 쪽이 아니죠. 그렇죠. 미군 부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아내 얼굴이 기억이 났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은 지금 홍성에 있어서 제 아내는 이제 관사에 있겠지만 들어오면서 제 신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고요? 예,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혼 때가 청년과 총각이라는 의미에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것, 그러고 나서 아빠가 된다는 것, 요것에 갖는 그 많은 혼란과 혼동을 겪었던 시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과제를 놓고 씨름하던 제 아내의 젊은 날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저의 미안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그대로 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도 올해 저희 충청남도는 여성과 인권 도정의 한 해로 정했습니다. 제가 2010년 도지사 취임한 이후 해마다 이게 중요한 과제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을 정비해 봅시다, 이렇게 공무원들이랑 다짐을 해서 해마다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올해는 여성과 인권의 과제를 가지고 충청남도 도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실국 과장님들은 주요한 정책 집행과 또 2017년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위원회와 여성개발연구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젠더와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평가를 받아야만 저한테 결제서류가 올라오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연구원의 원장님이 무척 지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온 직원들은 내가 지금 실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젠더와 성인지 정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자고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성평등이라고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양성으로만 규정을 해서는 그것은 다 인간의 권리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다양한 처지를 다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쓰기를 바라지만 현재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도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기 때부터 저도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나름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여성주의 주제는 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충청남도 여성개발연구원의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인데 늘 불만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자칭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여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사실 공개적으로 저를 계속해서 비난성에 가깝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작년에 하도 제가 시달리다가 나 나름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냥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열심히 도정을 펴면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막 이제 반론을 당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여성위원회와 여성왕자님 때 그러면 완전히 도지사 총대를 다 넘길 테니까 그러면 여성과 인권 도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지은이 참여정부 때 여성부 장관님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비전 수립 작업을 지금 이제 막바지에 그 비전 수립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여성의 관점으로 도정을 보고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그러면서도 끝내 이제 안 풀리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대학교 때 젊은 날에는 또 그 당시 분위기는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성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막 남장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 어렸을 때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뭔가 사회적 진출을 하고 깨어있는 여성이 되는 것은 자기의 여성성을 버리고서 남자가 되는 게 여성 해방인가 보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화였었죠. 그러나 요즘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성불평등의, 성불평등의 근원적 구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성은 여성성대로, 남성성은 남성성대로 서로 다른 겁니다. 그것을 권력적 구주를 가지고서 누가 위다 밑이다라고 하는 이 구주를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성성을 가지고 있거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때 어떤 진보적인 엄마들은 내 딸은 조금 더 여성성에 갇히지 않게 키워야지 했는데 왜 꼭 딸아이는 크면 인형 가지고 놀고 머리 따고 놀고 이렇게 놀으니까 사실상 이것이 원래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성질적 본질인지 아니면은 사회과학에서 책에 배웠던 대로 원래 남녀는 평등한데 여성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인 또 내지는 차별적인 여성이 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여성성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면 이제 젠더라는 개념을 써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의 보편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다만 생물학적 구조상으로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구분보다는 우리 모두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스펙트럼 내에 어떤 각자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젠더라는 개념을 이제 쓰고 젠더 정책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 만들자고 하는 것은 차별 없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별 없애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의 여러 가지 근원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 이거 없애자는 게 우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회로 가는. 근데 오늘날 금수저, 흑수저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죠. 평등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 자기가 경제적 부를 위해서 인생을 썼던 사람과 자기가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썼던 사람들의 경제적 풍요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차이까지 우리가 뭐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공정한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차별이 된다면 그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차별을 극복해야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위에 있는 누님이 계신데 지금은 저쪽 경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밑으로 제 여동생 둘이 있고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밥상머리에서 딸아이 무슨 대학 교육이냐, 시집가면 그만이지, 그래가지고 누님이 눈물바람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극복해야 될 많은 과제 중에 이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 진출의 불공정한 기회로서 여성들에게 엄청난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전진됨으로써 딸아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문화적 차별은 거의 많이 극복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유리천장도 있고 합니다만, 근데 뭐 어디에서 문제가 안 풀리냐? 제가 왜 부천시를 들어오면서 쉬는 때 제 아내를 기억하면서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 좀 쓸쓸하고 우울해졌는가? 그것은 해결한다는 문제는 출산과 육아 문제입니다. 출산은 제가 대신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리고 육아라고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로서의 엄마의 절대적 역할 기관이 그 영아기 때 생겨나는 그 엄마의 북박이 역할에 대해서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경력단절을 겪어야 되고, 그 끊겨진 다리 위에서 끝내 애 키우고 나서 그 다리를 다시 건너려 가보지만 그 다리는 너무 끊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서 많은 여성들이 좌절을 하고 아줌마의 삶이라고 하는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턱걸에 좀 풀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하면서 뭐 여성들에게 아이 낳을 기회를 많이 주자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뭐 애 낳는 기계입니까? 국민노동력 생산하는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들에게 애를 더 낳게 하자는 이 접근법 자체가 저는 좀 반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행복하고 여유 있으면 또 자기 인생의 행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닮고 싶은 아이를 갖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많은 여건과 불행 속에 있으면 애 못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 도정을 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출산과 육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뭐 너는 여자니까 뭐, 그리고 또 끊임없이 여성성이라는 이름의 섹시미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여성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적 차별들을 계속해서 없애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출산과 육아의 기간이 여성들에게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제 아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참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누가 당신들한테 애 대신 내달랬어? 하지만
내가 애 낳고 애 키웠던 거에 대해서 존경해달란 말이야. 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니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달 전인가요? 직원주회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모든 남자 직원들한테 제가 우리 다짐하자고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있는 여성을 정말 우리 존경하자. 그리고 그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우리 누가 모두 존경을 가지고 그의 편의를 봐주도록 실국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부하 직원, 임신과 출산 직원 과정에 있는 부하 직원 더 가지고 과장, 계장이 나 힘들다고 생각을 혹시라도 든다면 그런 것을 아예 우리 조직 문화에서 없애버리자. 그를 가장 우대하는 조직이 되자. 그녀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기간이 절대로 애 낳고 애 키우다 와가지고는 일 속도가 늦어라고 하는 그런 눈칫밥 안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직 문화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출산 육아라고 하는 남녀의 역할 분담 구조 내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또 우리 부천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풀어야 될 양성평등의 이 과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각각의 직장과 조직 내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여성성과 남성성이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겪었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여성들에게 그것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자기의 존재가 어떠하든 그것이 구조적으로 뛰어넘지 못할 금수저와 흑수저의 비애가 안 되도록 해주자. 그게 좋은 나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한번 부시자면 이렇게 하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천 들어가다 신혼생활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얘기가 갑자기 그냥 성평등 얘기만 해버렸네요. 하여튼 우리 시정이든 아니면 도정이든 행정 분야에서 먼저 이 양성평등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그것이 기본적으로 차별을 철폐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차별의 철폐가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이제 공직자분들한테 우선 대상으로 정부 혁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이래로 이제 30년 가차워집니다. 6명의 대통령을 봤습니다. 물론 60항쟁 헌법 이후로 직선제 대통령 이래로 6번째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에 있고 국민들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실질적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을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6번의 텀을 지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공분야와 행정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부와 행정과 행정이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평이 좀 엇갈리실 겁니다.
예전에 관청의 문턱이 높아서 관존민비라고 표현되어지는 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정부와 행정이 뭔가 그렇게 실력 있게 권위 있게 어떤 상황을 푼다라고 하는 느낌은 또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만만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나의 행정과 정부의 분야는 강력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관존민비 시대로부터 관이 높고 백성민은 낮다. 그래서 그냥 어디 경찰서 수상 하나라도 보더라도 벌벌 떨어야만 됐던 그 관으로부터, 그 관이 일반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이 우리의 시민 사회생활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 그리고 어떤 정의로움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따뜻한 어떤 효과 있는 어떤 나를 향한 어떤 도움,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일반 주권자한테 지금 몇 점을 받고 있을까요? 그게 높은 점수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 여러분, 이거 바꿉시다. 저는 직업정치인입니다. 제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업정치인으로서 정치와 정당이 사람들한테 이것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불신받는 시대를 나는 어떻게든 끝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을 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는 다 그렇게 운영됩니다. 가장 불신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한테 나라를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혁명의 길을 가겠다고 한 학기 만에 학교를 제적당한 이후 저는 제 직업란에 다른 직업을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안철수 씨를 봤는데 안철수 씨는 예전에는 자기 직업란에 정치인이라고 안 썼겠죠. 90년 초반에 제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라는 그 칸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직업표를 보더라도 정당과 정치인이 없더라고요. 나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치인인데 그 직업란에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 직업이 정치인이거나 정당인이라고 하면 애가 학교 가서 건달아버지 둔 것처럼 오해받을까봐 자기 검열과 자기 규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이 명예직으로 하는 정치, 그런 정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권자 여러분?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들은, 간부님들은 바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도 많이 했고 능력도 인정받았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림을 살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전문가와 많은 경험을 쌓은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민의 그 사랑 이외에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정치해야 합니다. 그 국민의 사랑보다 자기는 돈을 더 많이 사랑했거나 사회적 지위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서 충성하다고 당신들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오로지 당신들한테 매달려서 당신들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불신의 고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2011년대 도지사 된 지 두 해 때 되던 해인데 충청남도 부여에서 전국 농민 집회가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3만에서 한 5만 명가량 오시는 전국 농민단체들의 3박 4일짜리 대회입니다. 개회식에 가서 개회식에 이제 각각 축사를 하는데 장관님도 연설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연설하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도지사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글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농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분 같죠? 다 그놈이라고 그러시죠? 저 그런 놈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막 박수를 치죠. 어떻게 그런 놈이 안 될 거냐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보고 올리고 함께 하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농업은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농정이 30년, 40년, 50년 됐지만 여러분들은 그 농정을 펴고 당신들을 위해서 농정을 편다는 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농업 정책을 더 편다고 해서 당신들이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는 GDP와 정부 지출 분야에서 농정 예산을 가장 높은 비율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해 14조에서 15조 원의 돈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OECD 국가에서 농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신뢰도와 정치인들이 그 농업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가장 높은 불신을 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여튼 박수를 너무 신나게 쳐줘가지고 저도 신이 나서 연설을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개회식 다 끝났어요. 다 끝났더니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형수님 같은 아주머니들이 한 대여섯 분이 막 오시더라고요. 도지사님 웬 말을 그렇게 이쁘게 잘한대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시요. 사인 좀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 한 장도 안 가졌어요. 그러더니 사인해달라고 매주을 줘요. 그들이 등을 딱 대는 거예요. 흰색 여름 면티에다가 그 형수님 같은 분들이 등짝에다가 이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형수님들 면티 입은 거기다가 그냥 거의 일필휘지를 해가지고 다 해드렸더니 그 형수님들 아주머니들이 가시면서 도지사님 근데 그 말대로 하려면 대관에서 어쩐대요?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곤란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고서는 깍깍깍 웃고 가시더라고. 사실은 정치와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무엇이 눈먼 돈인지, 그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우리 시민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압니다. 뭔가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 돈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부들로 까는 문제에서부터 각종 사회복지의 보조금에서부터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 개량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정부가 뭔가 이 사회를 바꿀 거라고 많은 정책을 가지고 돈을 쓰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봤을 때 옳은 정책이고 정말로 한 숟가락 먹더라도 뼈가 되고 살로 가는 돈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 살림 사는 분들이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많이 줬다고 퍼포먼스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받는 많은 주권자와 부문의 사람들은 뭐 준다니까 뭐 내가 뭐 특별히. 자, 우리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가와 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 국가의 주인이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인은 그 주권자들을 손님으로, 정치 권력자와 정부의 시혜적 선물을 받아가는 손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박수 고맙습니다. 왜 안 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쨌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 혁신과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 공무원들의 직업의식과 나는 공무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정치하는 저부터 고해 행사를 안 하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우선 정치 얘기부터 한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정치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불신받는 일을 어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주권자들이 나라에 이 나라 살림 살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 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주권자를 향해서 뭔가 선물 베풀듯이 하는 정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대부분. 네. 근데 어쨌든 6.15 식품 가게가 옛날에는 맛이 없다고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성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껴있는 주권자들과 함께할 때 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치가 이렇게 해서 자기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우리 직업공무원분들에게는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움켜줍시다. 움켜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모두가요. 어떤 벽에 부딪히냐면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마지막 벽은 여기에 부딪힙니다. 집에서 애 키울 때도 그렇고요. 기껏 대화하자고 해놓고 나서 조금 벽에 부딪히면 엄마 아빠들은 네가 조그마한 게 뭐 한다고 그래. 시킨다면 시킨 대로 하지. 학생이 뭐 하라. 공부를 하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억압 속에서 다 우리는 성장했고 이 억압 속에서 지금 사회생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합시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도전합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 억압질서에서 정말로 내 영혼이 부서지는 아픔을 느꼈다면 뭔가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이 노력을 우리가 함께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하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나는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공무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자.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직업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상담을 하면, 상의를 하면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좀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인생 너무 길어. 그리고 인생은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 안 하면 인생 정말 지루해서 졸도할 거야, 살다가. 인생은 너무 길어서 너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헤어지게도 만들어버리거든. 인생은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꼭!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걸 돈이 되게 하든지 돈이 안 되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네 취미생활이니까 직업이 아니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무원을 선택한 겁니다. 이 공무원 분야에서 어떤 조직이랑 마찬가지대로 그냥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각이 지금 도전의 영역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황에 자기가 기죽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화에 어퓨 굿맨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가? 데미 무어 나오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미 해병대에서 톰 크루즈 나오고 기합 주다가 사병이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 책임은 그 기합을 줬던 바로 상급자들이 살인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율을 잡아서 군대를 운영시켰던 사령관의 책무가 크다라고 해서 사령관한테 그 책임을 묻는 재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그 상급자 사병에 대해서 무죄를 때립니다. 그리고 난 영화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단 미 해병대의 잘못된 그 규율과 규칙을 이행하고 그 문화를 강요했던 상급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책무를 돌리고 구조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변화를 향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못 이끌어갑니다. 핵심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권자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출세한 자들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본권의 일부를 할애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유지되어지는 만들어진 나라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그 구조 내에서 이 억압적 질서와 문화 내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달라 이렇게 제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충청남도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하여튼간에 그러려면 자꾸 공부하고 책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독서대학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승진이 됩니다. 1년에 한 2, 3억씩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서를 많이 하면은 승진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큰 문제가 이 순환보직 체계입니다. 이 순환보직은 인사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직의 순서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빠지면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인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직사회의 자기 책임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제 느낌은 어땠느냐면요. 학교 다닐 때 경험으로 얘기하면 1학기 때 얘들아 올 1년 잘 지내보자 담임선생님이 와서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름방학도 되기도 전에 나 전공 갔다 얘들아. 우리 공직사회가 이 순환보직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인사평정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인사평정제도를 고과 점수를 달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막 기획부서는 점수가 좀 더 나오고 현업부서나 민원부서는 좀 덜 나오고 이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입각에서 짬을, 우리가 부대 갔다 온 친구들은 하여튼 짬 순서에 따라서 계속 해야 되는 이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평정제도를 각각의 현업부서에서 받음으로써 끊임없이 도미노로 이루어지는 순환보직 구조를 깨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일이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주무관이랑 이제 얼굴 좀 익힐만 하고 이야기 좀 할 만하니까 또 바꿨네요 도지사님, 이제 좀 그만 좀 바꿔주세요. 이걸 뭐 복지단체면 복지단체,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뭐 각 단체별로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현재의 인사평정제도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바꿔가지고는 그 사람이 다음번 올라가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한테 불이익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보직의 어떤 흐름을 도에서는 좀 바꾸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량교육과 역량평가 제도를 3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간부 승진에 있어서는 역량평가를 좀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3년 전인가 사무관, 서기관 승진이 끝나고 났더니 한 달 뒤인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도지사님, 나 그냥 승진 안 하고 옛날 현업부서로 돌아갈래요.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 업무가 오히려 더 골아프고 관리와 기획 업무가 아무래도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 그냥 현업부서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그 일 보는 게 저는 오히려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이 간부 승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9급에서부터 1급에 주어져 있는 이 9등급제의 공무원 제도는 뭔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9급에서부터 1급까지 나눠야 될 객관적인 업무의 성격인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9등급제 관료제도는 예수님도 태어나기 한참 전에 중국에 있었던 주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구품계가 연원입니다. 우리는 2500년 동안 그 구품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9등급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9등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공무원의 등급제의 문제들도 사실은 정년이 보장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언론사의 기자들처럼, 그럼 기자면 기자고 교사면 교사인 거지 거기에 뭐 다른 차이가 뭐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누어 갖는 공직자의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전문적 직렬의 지휘 체계에 따라서 그 업무를 봐야 될 정무적 지휘 라인은 또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유럽의 공무원 제도와 미국의 공무원 제도를 제가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정부혁신, 참고적으로 저는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삼농혁신, 이 세 개가 제가 혁신과제를 지난 6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고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기피고 일할 때 저는 기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드렸느냐면 내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터이니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가 제 공무원들하고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람에 2014년도 재선거를 할 때는 두 번째 도전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년 살림해가지고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그걸 바뀌었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허위 광고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만큼은 성과를 자랑해도 됩니다. 보증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여튼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가 공직사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선출된 권력이 공직사회를 뭔가 꾸미거나 가장하게 안 하랍니다. 노무현 시대의 혁신경제나 박근혜 정부 때의 창조경제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 뭐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바꾸고 뭐하러 예산 편성한다고 예산 편성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문서 만드는데 시간을 왜 쓰게 합니까? 왜 격하게 공감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많이 애쓰셨죠? 미안해요. 근데 충청남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삼농혁신을 해요. 농업, 농어촌, 농어민 농업정책을 제가 제 임기 내에는 도정의 가장 제1과제로 삼고 하랍니다. 그랬더니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났더니 성과 뭐 있냐고 자꾸 이제 얘기합니다. 충청남도에는 약 한 7천억가량의 농업 예산을 약 470개의 정책 목록에 따라서 현재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제가 어떠한 예산을 더 보여야 이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은 예산을 새로 만들거나 제도 새로 만들 일 없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그 정책을 농민을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농민들이 주도하거나 농민들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만들게 하는 일, 그것이 제가 이끌고 있는 충남도정의 가장 핵심적 차이점입니다. 5년 만에요. 5년 만에 충청남도 농민단체 9개 단체와 3개월 전에 합의했습니다. 뭔 합의를 했냐면 기존의 농업보조금 사업이 뭐 비료 지원 사업, 무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원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돈 딴 데도 안 쓸 테니까 이 사업 없애버립시다. 이걸 통으로 없애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농사의 경관이나 마을 자연환경에 참여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키우면 균등 배분해 주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는요. 주던 건 주고 그냥 새로 이렇게 한다고야 우리가 하지. 뭐 있는 거 뺏어가지고 우리가 애들이요. 사탕 줬다 뺏게.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그랬어요. 농민 여러분, 제가 농업과 농촌을 아마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겪었던 마지막 세대가 될 겁니다. 농민 여러분. 저를 미워하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출마하는 정치인들 압박을 가해가지고 뭐 해줄게라고 얘기를 얼른 끄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팔자를 못 고쳤다는 거 30년, 40년 동안 봤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농투성이로 살랍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산다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안 되게 합시다. 우리 자손들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다한 정책들은 모아서 우리가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정책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합의에 따라서 대농은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이 일을 2개월 전에 9개 농민단체와 도청이 함께 내년부터 예산을 그렇게 재편하기로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멋지죠? 네. 그 정책을 통해서 대농들과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은 우리가 한 마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경관형, 공익형 직불금제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는 마을 단위 내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농업행위가 단순히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토양,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만들므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토를 얼마나 더 넓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업, 이게 농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주 초보적인 지금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정보혁신의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좋게는 법대로 잘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법대로 잘하는 것도 법대로 잘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법대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또한 법대로라는 이름으로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와 법과 규칙은 반드시 정의감에 입각한 인치, 사람의 노력과 결합되지 않는 법치는 사실은 강자의 이익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인치와 법치만 잘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좋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 주어진 약속과 규칙을 공정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사회만 되어도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오늘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이 두 가지를 다 안 지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안 지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상사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수저 수저의 문제는 이 법치와 있는 법치 하나라도 안 지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민주주의 나라는 이 인치, 민주주의 리더십과 좋은 법과 규칙, 그리고 그 좋은 법과 규칙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원래 써있는 대로 주권자의 나라, 시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 역사와 이 나라의 주인이 당신들이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는 고관 대작들과 출세한자들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필요한 일이 협치입니다. 영어로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이 인치와 법치, 좋은 리더십, 면장님, 국장님, 돈장님이 동네에서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주어진 규칙을 좀 더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이것을 정부와 시민이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거버넌스, 협치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행을 해야 될 정부 혁신의 가장 핵심적 본질입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법에도 법과 합리적 리더십 이런 것들도 많이 훈련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거버넌스와 협치장으로 주민들을 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공무원 교육과정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거버넌스와 협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의 역량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걸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 리더십이 없으면 승진을 못 시키겠다고 저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있는 법을 공정하게 있는 대로 잘 찾아가지고 공정하게만 해도 됩니다. 그것은 관주도형 시대의
애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과제는 산업구조적 개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동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 어르신들과 노인들의 빈곤과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 이 문제는 옛날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혁신의 핵심은 민주주의 좋은 리더십과 공정한 법과 규칙을 수호하는 수호자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주권자들 이 과정에 끄집어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건 부서 간의 칸막이도 뛰어넘어야 되고 기관 간의 칸막이도 뛰어넘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행정과 주권자들의 관계에서 협치 관계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충남의 삼농혁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마지막에 그 과정 자치입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 5년 전에 노령연금 이렇게 다 나눠주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못 지키지 않습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주권자 여러분들께 나를 뽑아주면 뭘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매우 신용할 수 없는 약장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주권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면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주권자로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더 내거나 기존의 어떤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거와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법과 제도의 변경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통한 재정이 투입되어지는 정책인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라 한다면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했다면 주권자 여러분, 그건 주권자 여러분들이 좀 더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럼 투표를 다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우리 주권자들이 자치 영역을 좀 더 강화해서 마을 단위의 자치, 예를 들어서 마을 앞의 청소와 자기 집 앞에서의 눈치우기를 시민 스스로가 합의해서 각각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시청 청소과의 공무원은 훨씬 덜 두어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골목길은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의 영역을 풍부하게 만들 때야만 주권자 여러분, 나라 살림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 시대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직장 단위로, 자기 거점 단위로 자치의 역량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헌법적인 제도,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헌법 개정을 한다면 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또 멋있는 분들이 사는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부천시 시민 공동체가 김만수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일에 부천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역량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혁신사업,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년에 선발 투수로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신가요? 저 어디 나갑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좀 욕먹는 놈들이 이제 뭐 당선되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트럼프
당선의 요인이 어디 있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요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마땅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원래 지금 내년 좀 이렇게 입학 공부 좀 나고 하면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뭐 자꾸 이렇게 가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머지 1년 4개월 임기를 의미 있게 채울 수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신다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의회 지도자들과 좀 상의하면서 이후에 일정을 좀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일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지만 우리는 좀 더 꼼꼼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평가할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정책 토론을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알뜰하게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증세 없이 잘 해보랍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세종시도 원안을 착실하게 이행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확 돌아가지고는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법안을 3년 내에 끌다가 3년 동안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충청권에 와서 약속을 하고 여기다가 세운다고 대덕연구단지 근처에다 세운다고 했다가 그때는 충청권 표좀 얻으려고 했던 얘기고 다시 원점에서 전국 시도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걸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거 사기죠, 사기. 누가 사기 행위를 정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차기 정부를 뽑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일정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정부를 좀 더 착실하게 뭐 어떤 분은 이번 기회에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도 좀 손을 봐서 좀 하자고 그러시는데 헌법 개정 그렇게 한두 달 내에 해치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의 문제까지 또 차분하게 좀 해서 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고 가시화되면 저도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기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도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동의하신다고 해도 뭐 우리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이 트럼프의 선거 비결인데 글쎄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면 어쨌든 이제 뭐 미국 선거 모두 다 그 예측이 지금 빛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거 뭐 이렇게 막 다 이겼다고 하는 거 나 그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최상집 선생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시는데 한 10년 전에 새로운 개념 정리를 표현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니까? 뭐 자유, 평등, 뭐 인권, 뭐 다수결 제도, 삼권 분립 막 이런 거 민주주의 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의 규칙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길지 예측이 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매우 엄중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 이익시키라고 뽑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엄연한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역사에서 그런 지도자를 많이 못 봤다는 게 아주 우울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문제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 후보도 뭔가 당선될 만하니까 좋겠지 뭐. 우리가 세상 복잡한데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차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와 관련되어지는 군사 동맹의 문제, 한반도와 관련되어지는 어쨌든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서 탈퇴한 것이나 지금 독일은 메르켈이 위기에 처한 것이나 트럼프의 등장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지금 현재 중국의 뉴노말이라고 하는 신창타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노선이나 다 핵심적으로 그게 뭐죠?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자기 나라 국민만 위하면서 좀 더 개방도 좀 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국가주의로 좀 더 들어가자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대한민국처럼 무역과 GDP의 절대 다수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환경이 지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대비하자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를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영토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경제 영토의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FTA를 가장 많은 나라가 체결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장 지켜서 우리들의 수출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 통상 전략을 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미국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이 또 등장한 거고 중국에는 또 중국 인민들 걱정하는 거기 지도자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 모두의 공통의 이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국제연합과 국제외교적 관행들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에게 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우리 과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여와 야를 뛰어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 야당, 정치적 정파를 뛰어넘어서 합의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우리 국가의 이익이야 덮어둬 우리가 그냥 합의하고 가 이런 사례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으로 치면 아들 부시 때 이라크 침공했던 건 엄청난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있다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 정보를 그것도 보고되어지도 않는 거짓 정보에 기반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세계의 전략에 있어서 너무 치명타를 입히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국가의 외교 안보의 이익과 관련되어진 어떤 높은 좀 합의를 지도자들이 더 얻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잘났어 나 뽑아줘라고 하는 소재를 좀 안 써야 합니다. 거기까지 죄다 들춰내서 해놓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안전적으로 못 지킵니다. 어느 인생의 역사이든 어느 집안의 가족사이든 다 왜 우여와 곡절이 없습니까? 좀 안고 덮고 갈 것들은 좀 지도자들이 덮고 가면서 이렇게 좀 집안도 이끌어가고 국가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을 죄다 그걸 덮쳐놓으면
어떤 인생이 온전할 것이며 어떤 가족사가 온전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 더 국가와 미래라는 것을 놓고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무겁게 정치적인 태도들을 좀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트럼프가 왜 당선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신의 고를 끝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말 부합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현명한 국민이 된다는 게 사실 올바른 눈과 바른 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오늘의 이 현실을 네. 저희가 어떠한 눈으로 또 어떠한 귀로 바라봐야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좀 더 긴장하고 제대로 정치를 펼 수 있을지 저희가 바른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항상 이 수준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들이 항상 옳고 역사를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정말로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일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사실상 주권자 여러분들의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큰 힘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3.1운동에서부터 4.19에서부터 부마항쟁에서부터 5.18 광주항쟁에서부터 60항쟁에서부터 탄핵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헌정질서의 위기들을 주권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매듭을 풀어버렸고 결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심을 갖고 그 국민에 늘 따르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민의를 표출해서 어떤 상황을 확 덮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덮어놓는다고 또 다음에 올라오는 새순들이 보면 또 그렇고 그런 새순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바다를 갈아엎어도 또 올라올 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는 박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리고, 그 국민이 갈아엎은 밭에서 좀 더 좋은 새로운 수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훌쩍 큽니다. 훌쩍 큽니다. 예, 제가 엊그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했는데, 매 1년마다 하는 충청남도 청소년 컨퍼런스라는 모임입니다. 보통 제가 그 모임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표현도 잘 안 하고 굉장히 교과서에서만 나올 듯한 그런 질문만 하니까 굉장히 저도 진행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엊그제는 그 아이들의 질문 수준이 거의 100분 토론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화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각성을 합니다. 저도 16 어린 나이에 혁명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들은 그 사회적인 5.18 광주항쟁이 저한테 준 사회적 자각 아니었습니까? 이 촛불이 광장이 많은 사람들의 자각을 촉진시키고 있고, 이 자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더욱더 훌륭한 시민으로 저는 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 상황까지 이른데 모든 주권자 여러분의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의회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다음 수준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의와 민심을 계속해서 거역을 하면 정말로 더 큰 국민으로부터의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민의와 민심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계속 그러신다면 의회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학자들한테 물어보니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면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로 그 법률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과 미르재단의 불법 자금 조성에 있어서 공통의 정범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쪽으로 언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법률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이미 민심의 탄핵과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후 일정을 상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바라고, 또한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 드립니다. 그분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위로 드립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믿고 찍었던 그분들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속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위로 드립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나야 이러시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시네.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위로 드립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이 땅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 선택을 저는 원망하거나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또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근대사회에서 정의라는 관점으로 또 애국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옳지 않았던 일은 옳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9 뒤에 아무리 애국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군인 데려와서 정권을 그렇게 막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한 아무리 구국의 일념이 있어도 유신헌법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죄다가 잡아서 뚜려 패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 역사를 뭘 지금 와서 그렇게 옹호를 하고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가지고 붙들고서 뭐하러 그걸 보수당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수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고, 이북정책이요? 북한이랑 평화를 얘기하면 진보고 북한이랑 무조건 타도 북한을 얘기하면 그게 보수 가치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가치가 아닌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헌법에 명령한 대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단 상황을 풀어야 되는 데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분단된 나라에서 이 분단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론이 좀 차이 난다고 상대를 종북자빨이라고, 대통령까지 지낸 김대중 노무현한테 종북자빨이라고 욕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러한 비난과 욕에 대해서 시원타고 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를 지지하는 주권자께도 보수를 지지해왔던 주권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상식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진보의 집안 자손이든 보수의 집안 자손이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말 동의되시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보수주의 가치를 잇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을 완전히 그 천막탕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이벤트 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연원을 만들겠다는 작심을 하고 새누리당을 재구성해주길 저는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한 이쪽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도 이런 식으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통령 후보 하나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당을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당입니까? 대통령 선거 조직이지. 근데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끝나고 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함께 이 헌법과 국가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그 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떴다방으로 만들었다가 헤어지면 누가 그 정책을 믿고 AS를 해주며 주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안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대통령과 그 당시 당과 상관없다고 다 새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서 간판 새로 달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입니까? 전두환의 민정당 때부터 얼마나 지금 새누리당은 간판을 바꿔왔고 우리 야권도 얼마나 많이 바꿔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무슨 차별이 있다고 그걸 지금 따로 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 대통령 하시는 분들과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그 욕심 가지고 공천권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위협 안 받으려고 딴집 살림을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한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당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 또 이번 기회에 정당과 정치인들도 이 민심의 광장으로부터 지금 엄중히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로 이 새로운 정치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도전했던 길입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분단과 동선행전과 이념의 벽을 뛰어넘고 특권과 반칙의 벽을 뛰어넘어서 정의롭고 민주주의와 제도가 지배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내년에 도전한다면 저의 도전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 아이 키우고 제 가장 인생의 아름다웠던 시기를 보냈던 우리 제 이웃 부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내년에 도전을 한다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리라.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